다시 한번 우리 멈춰서도 생각을 해보자. 잘났던 못났던 내 자체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 아니냐. 어떤 우열의 패배자적인 자세를 탈피해서 내 자체가 소중하고 존귀하다. 이 부족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밭을 기르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오늘 여러 가지 좀 인간의 그 내면에서 힘든 것들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마음의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찾아오세요? 요즘에 이제 고립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뭐 어떤 열등감 이런 걸로 상당히 힘들어들 하지요. 뭐 열등감은 좀 이따도 우리가 나눈 이야기 주제가 있어서 아마 뭐 어쨌든 비교라든가 이런 거일 것 같은데, 근데 고립감은 옛날보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디지털로 인해서. 훨씬 누구나 손쉽게 연락도 할 수 있고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고립감을 더 느낄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고도 성장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출세주의가 너무 만연이 되고. 출세주의. 예, 뭐 생존해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여유롭게 주거니 받거니 할 겨를 없이 그냥 막 전진 하다 보니까 주위를 돌아다 보면 사람도 없고 또 사람들하고 이 소통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롭다, 고립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상담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교수님 오셨을 때 한국인 대다수가 최근에 특히 많이 느끼는 거는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과 이제 열등감인데, 그럼 경제적 어려움은 어떤 것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돈이 좀 적어서 뭐 노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포함된 걸까요? 왜 옛날에는 우리가 더 가난해도 이제 그런 대로 뭐 고생스러웠어도 사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가 너무 뭐 초라하다든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한국의 부모들이 이 자녀를 어떻게든지 출세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외시하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 자녀 교육에 너무 쏟아붓고 나니까 막상 자녀는 이제 커서 독립이 되고 나서는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여력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 부모들이 이 자식을 잘 키우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헉 하고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노후에 돈이 없는 것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굉장히 힘듦을 준다는 건데, 사실 저희 김작가 TV 채널이 오늘 심리를 다루는 주제지만, 원래 저희 채널이 이제 재테크다 보니까 금전적인 거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이 노후에 어쨌든 돈이 없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건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궁핍하지 않아야 또 떳떳하고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치페이라는 거는 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색스러운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지갑을 풀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만나서 이 지갑을 풀 게 없으면은 아무래도 위축이 되지요. 위축이 되거나 또 안 나가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고 남의 눈에 비루하게 보일까봐 이제 자꾸 꺼리다 보면은 사람답게 또는 위험성을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지닌 한 돈 없이 산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무소유라는 거는 수도자들에게나 가능할는지 몰라도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많은 어떤 분들은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외로움이란 이런 기타 등등 뭐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데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일단 물질적인 것이 확립된 위에 정신적인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경제는 아주 필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서 어떻게 위험을 지켜요? 일단 먹고 살만한 거는 기본이고, 이제 그 위에서 조금 더 나은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제가 무너지면 위에 것들도 이렇게
폭삭 망한다는 우리가 얘기. 문화생활도 이 배고픔이 해결돼야지 즐길 수 있는 거지. 그럼요. 그럼 돈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상담하는 케이스들은 과거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이 늘어났나요? 상당히 많지요. 저도 노후 준비에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에 여러 교수님, 박사님들 모시면서 느끼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신 열등감, 이 비교의식, 특히 한국 사회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비교의식이라든가 이런 열등감을 더 많이 느끼는 부분 특징이 있나요? 이 짧은 시간 내에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이제 이 경쟁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은 우열을 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앞서 있느냐, 네. 내가 뒤처졌느냐, 이거를 우리가 잊을 겨를 없이 늘 비교하면서 분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하는 게 아주 몸에 배였어요. 몸에 배웠다 해주셨는데 한국이 유독 좀 비교를 좀 좋아하는 어떤 이유 같은 것도 있을까요? 남들보다 앞서야 출세할 수 있다. 또 어떤 이런 욕심, 잘 살아보세. 이제 이런 구호 아래 우리가 경주하듯이 달려오다 보니까 이 비교라는 게 유달리 우리 한국인들에게 몸에 배이게 된 배경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의식이 사실 지금 어떤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열등감으로 자기를 갉아먹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비교의식이 들면 그 사람은 본인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 얘기할 때도 비교 대신 어떻게 말해야 좀 좋은 걸까요? 노력을 하더라도 적정선까지 노력을 해야 그게 성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적정선을 넘었으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듯이 지나치게 이제 비교하면서 이 경주를 하다 보면은 소진되듯이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신 뛸 만큼 뛰었다.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다가 우리가 신경 쓰자 하면서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끌고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에서 좀처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 중에서 아주 많거든요. 많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른 재미를 제공을 해야 그쪽에 쏠리는 게 좀 덜해진다는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재미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학업에서든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든 뭔가 위로 가고 싶었는데 본인이 그게 쉽사리 안 갔으면 그 고민이 해결되겠지, 안 되면 본인 스스로 굉장히 열등감과 난 누구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 패자로서의 이제 위축감을 많이 느끼고 그걸 괴로워하잖아요. 저에게 상담을 오면은 이렇게 통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려고 제가 애를 써요. 통하는 기쁨이요? 사람하고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서 자기 마음을 얘기해 본다든가 나눠 본다든가, 이제 그렇게 코드가 잘 맞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기쁨, 즉 비교, 열등감 이런 게 아니라 누구하고 말이 통하면은 이 기분이 이 좋구나 하는 거를 일깨워 주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실생활에 가지고 가서 뭐 나 잘났다, 너 못났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서 자기 마음을 열도록 그런 기초를 상담 상황에서 싹을 틔워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유가 원인이 출세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뭔가 비교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도태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걸 좀 많이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졌나요? 너무 이제 과도한 경쟁 때문에 이 우열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루저가 많아진 게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1등, 뭐 부자, 재벌의 삶도 우리가 너무 손쉽게 그냥 버튼 한 번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열등감을 부추기는 것도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모르면은 맞아요. 이만해도 뭐 괜찮지 이렇게 여기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 성공한 사람네들이 그 화려함이 너무 이제 눈앞에서 어른거리면은 자기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죠. SNS 매체가 발달된 것도
한몫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쨌든 비교의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삶의 원동력 에너지를 쓰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열등감 느껴서 더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좋은 에너지로 쓸 수 있을까요? 사실 비교가 경쟁이 아예 없다면 이게 꼭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과 이런 거를 내 삶의 원동력 에너지로 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적정선까지는 네. 뭐 비교를 하면서 더 분발을 할 수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화가 그 비교의식이 좀 촉진시키는 게 있기는 해요. 있죠. 예, 그게 과하면은 오히려 자기를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맞아. 이제 몰고 가지요. 네. 그럴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우리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자. 잘났던 못났던 내 자체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 아니냐. 그래서 어떤 우열의 패배자적인 자세를 탈피해서 내 자체가 소중하고 존귀하다. 이 부족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밭을 기르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지금 나 자체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원하는지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사실 자기를 잘 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저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혼재되어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누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혼자는 어렵고 누구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탁 머리에 떠오르고 맞아 내가 그런 점도 있었지. 또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걸 잘했었는데 그동안 너무 어딘가 정신 팔려서 잊고 살았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 아주 좋죠. 제가 실제로 예전에 20대 중반에 했던 방법인데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는 제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방법을 뭐 일반적으로 다 하는 여행이라든가 여러 일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특별하게 자기를 알기 위해서 뭔가 시도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를 알기 위해서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알아가보자 해서 제가 뭐 그때 제 본명이 김도윤이니까 김도윤은 알자 설문조사를 한 걸 해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만약 주변 사람들 소개할 때 한 줄 평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객관식 한 36개 항목에 뭐 금전관리, 인간관계, 도덕성, 자신감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서 주변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30명에게 가족이랑 선배, 후배, 뭐 여자친구, 학교 교수님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객관식, 주관식 했지만 그게 사실 뭐 얼마나 대단한 근거가 있는 거겠지. 개인이 만든 자료니까. 근데 정말 좋았던 거는 그걸 하고 나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전혀 저를 생각지 못한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게 된 것도 있고 주관식이랑 객관식이랑 뭐 이제 한 3장, 4장 되는 종이에 설문조사 받잖아요.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도윤을 주제로 나 자신을 주제로 살면서 1시간 동안 그것도 매일 30일 동안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알게 돼서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런 방법은 좀 어떨까요? 다양한 견해를 수집을 해가 자기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그와는 반대로 아주 조용하게 내버려 두면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번쩍번쩍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추천하는 방법은 마음이 통할 만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깊숙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쑥쑥 올라와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혼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교류 교감 이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가장 그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나 혼자만의 생각합니다.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나 자신을 좀 더 알게 되고 저는 이제 글 쓰는 취미가 있는데 뭐를 소재로 글을 쓰지 하고 혼자 생각할 때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 내담자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퍼뜩퍼뜩 생각들이 떠오르면 메모를 해뒀다가 이제 그걸로 글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질문에 응대하고 또 그 사람에게 뭘 묻기도 하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 틈새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 사실 또 삶을 살아가는데 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히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 자신감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돼 있어요. 네. 한 축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원인 파악. 네. 원인을 이제 파악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문제 있을까. 해결. 예, 이런 문제 해결. 네. 이 두 가지 축으로 상담이 구성이 되거든요. 네. 원인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뭐 부실한 애착 관계라든가 어떤 트라우마, 이제 이런 쪽으로 다 귀인을 시키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제 코앞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요.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 하면은 의외로 그 방법은 간단하다. 이 우리 내담자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렇죠. 그게 뭡니까? 뭔데요? 하고 물어요. 표현을 하는 거다. 우리가 막 자기 얘기를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후련하죠. 그래서 정화의 기능이 있어요. 네. 정화. 그리고 이제 말이라는 거는 이 논리에 입각해서 말이 전개되잖아요. 이렇게 막 뒤엉켜 있는 이 복잡한 것들이 일단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정화, 카타르시스와 정리가 되고, 또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 대상하고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 뭐가 길러지느냐 하면 자신감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를 믿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대표하는 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자기지요. 뭐 종교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고 불가에서는 얘기합니다만, 우리 일반인들은 자신감을 갖는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를 믿는 마음이다. 그럼 자기가 뭐냐? 이때 그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대표치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자꾸 자기 얘기나 자기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은 정화도 이룩되고 정리도 되고, 또 누군가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술도 증진되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 속으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표현에는 의외의 순기능이 있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증진시키면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현이라면 뭐 구체적으로 내가 좀 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걸 말로써 뭐 글로써 그렇게 담아야 된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글로써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극복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통할 때 제일 기뻐요. 그 누군가에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은 정화, 정리, 상호작용 기술 이런 게 이제 증진되면서 어느덧 자기 문제에서 훅 빠져나올 수가 있지요. 표현이란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도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상담 경력이 한 40년 되셨고 10만 명 정도 만나셨으니까 어쨌든 교수님을 찾아서 상담을 한다는 거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 아니면 고민,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교수님이 너무 잘하시더라도 모든 그 사람들이 상담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담 후에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고 행복한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냥 그 고민 속에 좀 빠져 사는지, 표현 외에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보면은 사람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예. 뭐요? 이 우리가 태어나서 안정되게 커야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상당히 결속력 있게 사랑받고 지지받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안 하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이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내중에 살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런 게 취약했던 분들은 저희들이 도우려고 상당히 애를 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부모, 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좀 안정되게 이제 산 사람들은 회복력이 빠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회복력이 좀 늦지요. 지금 주변에 지금 현 시점에서 자기를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자원이 있으면은 또 훨씬 빠르고, 근데 그런 자원이 없고 아주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으면 그만큼 어렵고.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내 어린 시절에도 얼만큼
있었느냐와 지금 내 옆에 얼만큼 있느냐가 그런 건 좀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건데, 요즘에 또 마약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옛날보다 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담아 나누고 있는 주제랑도 좀 연관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네. 예, 많이 있는데, 이제, 네. 동물들은 뭐 태어난 지 뭐 2, 3개월 만에 이제 분리를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장기간 이 부모님이 보살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상당히 이 중요한 게 정서적인 안정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을 우리가 잘 이게 이제 가지려면은 부모님의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그 가정이 평탄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시원찮으면은 네. 자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요. 어디 뒷배가 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자위적인 방법이 어디엔가 쏠려서 거기에서 재미를 보는 거예요. 막 먹는 거에 쏠린다든가 또는 게임에 열중한다든가 또는 친구에게 빠진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위태위태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쉽게 마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이 상담사들이 어떠한 결의를 다졌느냐 하면은 그 미국 사회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약, 자살 이런 쪽이 급증한 것은 이혼을 우리가 너무 부추겼기 때문이다. 저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부부간의 갈등을 하면서 왔을 때 내면의 소리를 기울여봐라. 소리에 따라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했을 때 실증이 나 있기 때문에 나 이 사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또는 누가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상담사들이 그 소리에 충실해라. 의무, 그 관습 이런 거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혼을 부추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어떤 마약이나 자살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관만은 이 동양 사회를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이런 결의를 다 다질 정도로 부모님 또는 이 가족 간의 이 유대 관계가 이 청소년들의 자살이나 마약과 하고 아주 직결돼 있지요. 이 청소년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쉽게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인생이 많이 꼬이지요. 아주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행복한 사람과 그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각각이 좀 어떤 특징이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비교적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겪는 게 뭐 굉장히 격차가 큰 것 같아도 이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뭐 우열을 가리는 데서 치이다가 또 뭐 배우자와 싸우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또 자식이 속썩이고 누구에게 사기당하고 사람 사는 게 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을 뭐 이럴 때도 있지 저럴 때도 있지 하고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것들로 그냥 맞이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삶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더 그거를 극화시키면서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이렇지 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 똑같은 사건인데도 더 비극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에 물이 들어있을 때 반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이만큼이나 들어있네 이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물이 요것뿐이 없어 똑같은 현상을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닥쳐오는 자극 문제들이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하고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사실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어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사는 게 어쨌든 우리 인생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준다.